38년간 전쟁터와 정글을 누볐지만 제 기자 인생 최고의 특종은 한국이었습니다. 여기 수많은 나라를 취재해온 베테랑 기자가 왜 하필 한국을 꼽았을까요? 지금부터 그 특별하고도 감동적인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시죠. 그리고 잠깐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와 재미있는 콘텐츠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 채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존 헤이든입니다. 38년차 베테랑 기자라고 하면 좀 거창한가요? 전쟁터에서 정글까지 세계 곳곳을 누비며 삶의 희로애락을 카메라에 담아왔죠. 특종 하나 건지려고 총알이 빗발치는 곳도 가보고 밀림 속에서 말라리아와 싸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믿으시겠습니까? 그 모든 현장보다 더 다이내믹한 곳이 있다는 걸요.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아, 또 한국 얘기구나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잠깐만요. 여러분, 최근에 있었던 일 들어보셨나요? 계엄령이 선포됐다가 6시간 만에 끝난 나라가 있다는 걸요. 전 그 소식을 듣자마자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역시 한국답다. 세상에서 가장 빠른 배달도 모자라 이제는 계엄령도 퀵서비스로 해결하는 건가 싶더군요. 그래서 또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이번엔 좀 특별한 계획이 있었거든요. 취재도 취재지만 사실 한국의 겨울산을 오르고 싶었거든요. 세계 어디에도 없는 사계절, 그것도 딱 3개월씩 깔끔하게 나뉜 계절이 있는 나라라니까요. 아, 근데 이거 아세요? 한국 사람들은 영하 10도에도 등산한다더군요. 그것도 아침 6시부터요. 처음 들었을 땐 농담인 줄 알았는데 진짜더라고요. 자, 이제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런 미친 나라, 아니 매력적인 나라 한국의 이야기입니다. 좀 길 수도 있어요. 근데 괜찮습니다. 어차피 여러분 한국 예능 보면서 밤새는 거 익숙하시잖아요. 저는 그 뉴스를 뉴욕의 한 카페에서 접했어요. 커피 한 잔을 앞에 두고 노트북으로 기사를 읽던 순간이었죠. 비상계엄 선포? 그것도 한국에서? 솔직히 처음엔 믿기 힘들었습니다. 한국은 제가 알고 있던 국가 중에서도 특히 민주주의가 강하게 뿌리내린 나라였거든요. 그런데 계엄령이라니 이건 한국 현대사에서 1980년 광주 민주화 운동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날 후배 기자 제임스 밀러, 우리가 제이라고 부르는 친구가 제게 연락을 했습니다. 신입 기자로서 국제부에 배치된 지 1년이 된 친구였죠. 그는 들뜬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더군요. 존, 이번에 한국으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민주주의가 퇴보하고 있다는 이슈를 다룰 기회가 왔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웃음이 터졌습니다. 아니, 웃을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잘 아는 한국이 어떤 나라인데요. 대통령 한 명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해서 그 나라가 휘청일 거라고 생각한다니 제이는 아직 많이 배워야 한다고 느꼈죠. 제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대통령 한 명이 없어도 무너지지 않아. 그 나라의 진짜 힘은 국민에게 있거든. 하지만 제이는 여전히 못 믿겠다는 얼굴로 묻더군요. 아니, 대통령이 계엄령까지 내린 상황에서 어떻게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 말에 저는 고개를 저으며 씩 웃었습니다. 좋아, 같이 가자. 내가 직접 보여줄게.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지 내가 직접 봐야겠어. 비행기에서 제이는 태블릿으로 자료를 정리하며 열심히 메모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죠. 얘가 지금 한국에 대해 뭘 안다고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는 걸까? 싶었습니다. 제이, 내가 한국에 대해 하나 알려줄까? 제가 말을 꺼내자 제이는 태블릿에서 눈을 떼고 고개를 들었어요.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했을 때 외신들은 전부 뭐라고 보도했는지 알아? 한국 민주주의의 종말이라고들 했지. 하지만 한국은 그런 식으로 무너지지 않는 나라야. 그게 바로 한국인의 DNA야. 제이는 흥미를 느끼는 듯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습니다. DNA요? 어떤 의미로요? 좋아, 역사 이야기를 하나 해줄게. 제가 말을 시작했죠. 1905년 일본이 조선을 강제로 병합했던 을사능 약을 기억하지? 그때 일본의 이토 히로부미라는 고위관리가 이런 말을 했어. 조선은 왕과 부패한 관리들에게 착취당하면서도 나라를 위해 목숨을 내놓는 이상한 민족이다. 그 말이 맞았어. 조선인들은 끝까지 싸워서 독립을 쟁취했지. 그 힘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야. 제이는 여전히 의아한 얼굴로 대묻더군요.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단결력이 뛰어나다는 말인가요? 그렇지. 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1997년 IMF 외환위기 때를 보자고. 외환 보유액이 바닥나서 국가 부도가 눈앞에 닥쳤던 상황에서 외신들은 한국이 회복하려면 최소 20년은 걸릴 거라고 예상했어. 그런데 어떻게 됐는지 알아? 제이는 고개를 저으며 눈을 반짝였어요. 한국인들이 전국적으로 금모으기 운동을 벌였어. 결혼 반지며 목걸이, 심지어 금리를 뽑아내서 내놓은 거야. 그렇게 모인 금이 무려 226톤이었다고. 그건 단순한 금의 가치가 아니었어.
그건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는 의지의 상징이었지. 제이는 믿기 힘들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세상에 그런 일이 있었군요. 그런데 왜 외국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안 할까요? 저는 피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야, 제이. 우리가 한국의 진짜 이야기를 전해야 하지 않겠어? 인천공항에 착륙하던 그 순간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창밖으로 보이던 공항의 거대한 터미널과 환하게 빛나는 활주로는 언제나 감탄을 자아냈죠. 그러나 이날은 저보다 더 놀란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이였죠. 비행기 트랩을 내려 터미널에 들어서던 제이가 멈춰 서더니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게 정말 아시아의 공항이라고요? 여긴 마치 우주기지 같은데요. 그의 눈은 휘둥그레졌습니다. 일본 나리타 공항만 가봤다던 제이가 한국 공항의 크기와 현대적인 설계 그리고 사람들의 정돈된 움직임에 압도당한 모습이었죠. 그 표정이 너무 재미있어서 저는 살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라네. 한국의 진짜 모습은 이보다 훨씬 더 놀라울 거야. 호텔로 가는 길은 지하철을 탔습니다. 사실 저는 제이가 지하철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지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예상대로였죠. 처음엔 그냥 조용히 창밖을 보며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을 감상하더니 휴대폰을 보더니 세상에 지하철에서 5G가 터져요? 그것도 무료로요? 그 말에 저는 속으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겨우 이 정도로 놀라면 안 될 텐데라는 생각이 들었죠. 여긴 5G가 기본이라네. 자네가 상상하는 그 이상일걸? 제가 어깨를 으쓱하며 말하자 제이는 눈을 번쩍이며 휴대폰 화면을 들여다보더군요. 진짜 대단하네요, 존. 미국에서는 뉴욕 지하철에서 인터넷 연결은커녕 기본적인 통화조차 끊기는데 여긴 완전히 다른 세계네요. 저는 빙긋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뉴욕 지하철에선 인터넷이 안 되는 게 문제만은 아니지 않나? 지하철 안에서 강도 사건이 얼마나 많은 줄 아나? 제이는 제 말을 듣고 약간 놀란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2023년 기준으로 뉴욕 지하철에서 보고된 범죄 사건만 2,300건이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반면 한국은 제가 그의 말을 받으며 말했죠. 한국은 어때? 지하철 범죄율이 뉴욕의 10분의 1도 안 되지. 그게 바로 여기가 특별한 이유 중 하나야. 제이는 감탄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쇼, 이 정도면 사람들이 밤늦게도 지하철을 타는 이유를 알겠네요. 여긴 진짜로 안전하군요. 호텔에 짐을 풀고 광화문 근처 거리를 걷다가 우리는 한 무인 편의점 앞에 멈췄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안을 들여다보던 제이가 한참을 서 있다가 고개를 갸웃거리고는 물었습니다. 잠깐만요. 직원이 없는데 도둑질은 어떻게 막는 겁니까? 그 질문에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죠. 아직도 한국을 모르는구만. 여긴 그런 걱정이 필요 없는 나라라네. 제이는 여전히 믿을 수 없다는 얼굴로 무인 편의점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스캐너로 물건을 찍고 결제까지 셀프로 끝내는 시스템을 직접 확인하고 나서야 고개를 끄덕였죠. 근데 쇼, 미국에서는 편의점 같은 데서도 도둑질이 많잖아요. 뉴욕에선 한 해에 60만 건 이상의 절도 사건이 발생했다고 하던데 여긴 도대체 어떻게 이런 시스템이 유지되는 거죠? 그 말에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게 한국의 치안 수준이라는 거야. 여긴 뉴욕과 비교해서 범죄율이 훨씬 낮아. 전체적인 절도율만 따져도 뉴욕의 20분의 1 수준일걸? 제이는 깜짝 놀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정말 가능한 건가요? 사람들이 법을 잘 지킨다는 뜻인가요? 법도 잘 지키고 사회적 신뢰가 높기 때문이지. 이런 무인 시스템이 가능한 것도 다 그런 배경 때문이야. 여긴 사람들이 서로 기본적인 신뢰를 갖고 있으니까 이런 게 가능하다고. 청계천을 걷고 있을 때였습니다. 서울은 계엄령 선포 후 불과 며칠 만에 완전히 평온을 되찾은 모습이었죠. 카페들은 가득 찬 손님들로 붐볐고 거리의 버스킹 공연은 사람들의 박수를 받으며 흥겹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퇴근길 지하철은 꽉 찰 정도로 분주했고 길거리엔 아이를 안고 다니는 부모들이 여유롭게 걸어가고 있었죠. 그때 제이가 발걸음을 멈추더니 제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쇼,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한국은 지금 정치가 마비된 상태잖아요. 계엄령이 있었던 나라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총으로 무장한 경찰도 없는데도 평화롭게 일상이 돌아가는 거예요? 저는 그의 질문을 듣고 잠시 멈춰 섰습니다. 제이는 여전히 혼란스러운 표정이었고 뭔가 답답해 보였죠. 저는 기사 제목을 민주주의 호태로 잡으려고 했는데요. 제이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솔직히 이 정도로 평화로우면 너무 당황스러운데요. 제가 생각했던 한국의 모습이 아니에요. 선배님, 제발 이 나라에 대해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저는 그의 눈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를 던졌죠. 좋아, 제이. 이제 자네가 한국을 제대로 이해할 시간이야. 내가 38년 동안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봐왔던 나라 중에서도 가장 끈질긴 민족, 한국인에 대해 강연을 해주지. 우리는 근처 카페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조용하고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제이, 지금 자네가 서울거리에서 보고 있는 이 평화로운 풍경은 절대로 그냥 주어진 게 아니야. 제가 말했습니다. 한국은 역사를 통해 수많은 위기를 겪어왔지. 일본의 식민지배, 6.25 전쟁, 군사 독재, IMF 외환위기까지 말이야. 하지만 그 모든 위기 속에서도 한국은 무너지지 않았어. 제이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물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보통은 이런 위기가 오면 사회가 더 혼란에 빠지지 않나요? 저는 커피잔을 들고 한 모금 마신 뒤 대답했습니다. 좋은 질문이네. 한국인들은 단순히 혼란에 휩쓸리는 게 아니라 그 혼란을 극복할 방법을 찾고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들이야. 단결과 행동력 그리고 배려. 이 세 가지가 한국인의 DNA에 새겨져 있다고 보면 돼. 제이, 자네 한글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나? 조용히 말을 꺼낸 저는 제이의 어리둥절한 표정을 보며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머쓱한 듯 대답했죠. 그냥 한국어를 쓰는 문자라는 정도요. 별로 깊이 생각해본 적은 없어요. 그 대답에 저는 순간 조금 놀랐습니다. 세계 언어학자들이 극찬하고 유네스코조차 인정한 위대한 발명품 한글을 제이가 단순히 문자 정도로 생각했다니 말입니다. 좋아, 그럼 내가 좀 알려주지. 저는 자세를 고쳐 앉으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자네, 일본이 조선을 강점했을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나? 바로 한글을 못 쓰게 한 거였어. 왜 그랬을까? 제이는 눈을 깜빡이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왜죠? 그냥 일본어를 강요하려고 그런 거 아닌가요? 물론 일본어를 강요하려는 의도도 있었지. 하지만 그건 표면적인 이유일 뿐이야. 진짜 이유는 한글이 가진 힘 때문이었지. 일본은 조선을 강점하자마자 1910년에 조선 총독부를 설립했어. 그리고 1911년엔 조선교육령을 발표했지. 이 교육령의 핵심은 조선의 초등학교와 중등학교에서 한글을 가르치는 시간을 줄이고 일본어 교육을 필수로 만드는 거였어. 제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그럼 그때부터 조선 사람들이 한글을 거의 못 쓰게 된 건가요? 아직은 아니었지. 제가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천천히 한글 사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갔지만 1930년대에 들어서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어. 일본은 점점 더 공격적으로 동화 정책을 추진했지. 1938년 제3차 조선교육령에서는 아예 모든 학교에서 한글 교육을 폐지했어. 그리고 일본어만 사용하도록 강요했지. 일본어만 사용하게 했다고요? 제이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렇지. 제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일본은 조선 사람들의 단결력을 두려워했어. 왜냐하면 모두가 같은 글과 같은 말을 사용한다는 건 같은 생각과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걸 알았거든. 특히 한글은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쉽게 배울 수 있는 글이었지. 왕족부터 농민까지 모두가 한글을 배울 수 있었고 그걸로 의사소통을 했단 말이야. 자네, 한글이 얼마나 혁신적인 문자인지 아나? 제가 물었습니다. 제이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죠. 솔직히 그 부분은 잘 모르겠어요. 한글은 1443년에 세종대왕이 직접 창제한 글자야. 당시 조선은 한문을 공식 문자로 사용했지만 한문은 일반 백성들이 배우기엔 너무 어렵고 비효율적이었어. 그래서 세종대왕은 모든 백성이 쉽게 배우고 쓸 수 있는 문자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웠지. 저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한글은 기본적으로 14개의 자음과 10개의 모음으로 이루어져 있어. 그리고 이걸 조합하면 무려 1만 1000개 이상의 소리를 표현할 수 있지. 하지만 그 구조가 굉장히 논리적이어서 한글은 단 몇 시간 만에 기본적인 문해력이 가능하도록 설계됐어. 유네스코가 한글을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그거야. 제이는 감탄한 듯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단 몇 시간 만에 문해력이 가능하다고요? 그게 사실이라면 정말 대단하네요. 그렇지. 그리고 바로 그 때문에 일본이 한글을 두려워했던 거야. 한글은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조선인들이 이걸 통해 의사소통을 하고 단결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할 가능성이 컸거든. 그게 바로 한글의 힘이야. 제가 덧붙였습니다. 한글은 단순히 문자로 끝나는 게 아니야. 그건 한국인의 단결력과 독립 정신을 상징하는 도구라고 볼 수 있지.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미있는 점은 한글 덕분에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문맹률을 자랑하는 나라 중 하나라는 거야.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한국의 문맹률은 1% 이하야. 반면 자네가 살고 있는 미국은 20%에 달하지. 한국은 모든 국민이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나라야. 그리고 그게 단순히 교육의 문제를 넘어 국민이 함께 뭉칠 수 있는 기반이 돼. 모두가 같은 글과 말을 사용한다는 건 단결력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뜻이니까. 제이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깊은 생각에 잠긴 듯 했습니다. 그러다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며 말했죠. 숀, 한글이 단순히 문자라는 생각이 정말 잘못됐다는 걸 이제 알 것 같아요. 한글은 단결의 상징이고 한국 사람들이 가진 저력의 원천 중 하나였군요.
저는 그의 말을 들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맞아, 제이. 이제 자네도 한글의 진짜 가치를 알게 됐구만. 한글은 단순히 한국어를 적는 글자가 아니라 이 나라의 정체성과 힘을 상징하는 존재라고 볼 수 있지. 제이는 결의에 찬 표정으로 태블릿을 꺼내들고 뭔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이제 단순한 호기심이 아닌 한국을 진심으로 이해하려는 진지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제이, 자네 한국 사람들의 빨리빨리 문화를 들어본 적 있나?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제이에게 물었습니다. 제이는 웃으며 대답했죠. 네, 뭐든 빨리빨리 한다는 말은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그건 한국인이 단순히 성격 아닌가요? 아냐. 단순한 성격 때문이 아니라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는 이 나라를 지금의 모습으로 만든 원동력이라네. 제가 답하며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자네, 한국이 6.25 전쟁 직후 얼마나 처참한 상황이었는지 알고 있나? 그때는 정말 나라가 완전히 폐허가 됐었다네. 6.25 전쟁이 끝난 1953년, 한국은 사실상 세계 최빈국이었지. UN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한국의 1인당 GDP는 67달러로 아프리카의 가나나, 에티오피아보다도 낮았어. 농촌은 황폐화되고 산업 기반은 전쟁으로 인해 완전히 붕괴된 상태였지. 당시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어. 제가 말하자 제이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으며 물었습니다. 정말요? 그 정도였나요? 정말 말이 안 됩니다. 그런 나라가 지금은 삼성, 현대, K-팝의 나라라니.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나요? 저는 웃으며 커피를 한 모금 마신 뒤 느긋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이 참 재밌어. 삼성, 현대, K-팝 같은 것들이 원래부터 있었던 줄 아는 사람들이 많더군. 근데 말이야, 70년 전만 해도 한국이 아프리카로부터 원조를 받던 나라였다는 걸 알면 믿겠나? 제이는 깜짝 놀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원조를 받았다고요? 진짜입니까? 대체 어떻게 그랬던 거죠? 그때 한국은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으니까. 제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심지어 내가 몇 년 전 한 친구한테 그런 얘기를 해줬더니 가짜뉴스 그만 퍼뜨리세요 라고 하더라니까. 제이는 여전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렇게 빨리 성장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건 기적 아닌가요? 저는 살짝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기적? 아니지. 이건 기적이 아니라 미친 듯이 달린 결과라네. 아, 미친 듯이는 표현이 좋지 않군. 열정적으로 달린 결과라고 해두자고. 그래서 계엄도 열정적으로 6시간 만에 끝난 거군요. 제이의 말에 저는 참았던 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하하, 맞아. 세계 최초의 급행 계엄령이라네. 제이도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처음 봤던 날의 그 당혹감은 이제 온데간데 없어 보였죠. 선배님, 정말 특이한 나라네요. 근데 이상하게 매력 있어요. 저는 커피잔을 비우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지만 젊은 후배의 눈빛이 조금씩 달라지는 걸 보는 게 즐거웠거든요. 있지 제이, 난 말이야. 38년 동안 이 나라를 지켜보면서 깨달은 게 있네. 한국인들은 절대 포기를 모르는 민족이야. 아니, 포기라는 단어를 아예 사전에서 지워버린 것 같아. 그러고 보니 선배님, 왜 이렇게 오래 한국을 취재하신 거예요? 전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글쎄, 아마도 이 나라가 계속해서 날 놀라게 하기 때문일 걸세. 38년이나 지났는데도 아직도 매일 새로운 걸 보여주니 말이야. 빨리빨리의 성공을 가장 상징적인 사례가 바로 새마을 운동이야. 저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새마을 운동은 1970년 박정희 대통령이 농촌 경제를 살리기 위해 시작한 국가적 운동이었지. 이 운동은 단순히 농촌 개발 사업이 아니었어. 한국인들의 공동체 의식과 근면, 자립 정신을 끌어낸 사회적 혁신이었다는 평가야. 1970년대 초반만 해도 한국 농촌은 비포장 도로와 초가집으로 가득했어. 농민들은 가난에 허덕였고 희망이 없었지. 그런데 새마을 운동을 통해 마을마다 새로 지붕을 얹고 길을 닦고 농업 생산성을 끌어올렸어. 제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그런 노력 덕분에 농촌이 살아난 거군요. 그런데 도시화도 빠르게 진행됐다고 들었어요. 맞아. 도시화와 산업화의 상징이 바로 경부고속도로라네. 자네, 한국이 1970년에 고속도로를 깔았다는 걸 알고 있나? 제이는 놀란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1970년에요? 전쟁이 끝난 지 불과 17년밖에 안 된 시점 아닌가요? 그렇지. 제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그 당시 한국은 자동차가 몇 대 없던 나라였어. 그런데도 박정희 대통령은 고속도로를 깔기로 결정했지. 당시 많은 사람이 자동차도 없는데 왜 고속도로를 까냐고 반대했지만 그는 미래를 내다본 거야. 경부고속도로는 한국의 산업화를 가능하게 한 핵심 인프라였지. 경부고속도로는 한국 경제 성장의 혈관 역할을 했어. 고속도로를 통해 물류와 인력이 빠르게 이동할 수 있었고 그 덕분에 자동차 산업, 조선업, 전자산업 등 여러 분야가 동시에 발전할 수 있었지.
그리고 자네, 한국이 반도체 산업에서 일본을 넘어서리라고 누가 상상했겠나? 제가 물었습니다. 1980년대만 해도 반도체 시장은 일본이 지배하고 있었어. 일본의 히타치, 도시바 같은 기업들은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독보적이었지. 하지만 1983년 삼성이 반도체 시장에 진출하면서 상황은 급변하기 시작했어. 당시 일본은 한국을 우습게 봤어.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빨리빨리 정신으로 일본을 따라잡았지.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한국은 디램 반도체, 메모리 생산에서 일본을 추월했고 지금은 세계 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어.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네. 제이는 감탄하며 물었습니다.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뭔가요? 그건 빠른 한국인들의 끊임없는 도전 정신 덕분이지. 일본이 한 분야에서 성공하면 한국은 그걸 빠르게 배우고 더 효율적인 방식으로 발전시켰어. 일본이 한 걸음 나아가면 한국은 두 걸음을 뛰었지. 그래서 말인데 제이. 저는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한 모금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분주히 오가는 서울 사람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죠. 거리는 활기찼고 누구도 계엄령의 흔적을 느끼지 못할 만큼 평화로웠습니다. 제이는 저를 쳐다보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왜요? 또 무슨 한국 이야기를 해주실 건가요?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자네, 코로나 때 한국이 어떻게 대처했는지 아나? 제이는 조금 자신 있는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아, 마스크 쓰고 거리 두기하고 다른 나라들도 다 그랬잖아요? 특별히 다른 점이 있었나요? 저는 피식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다가 아니지. 다른 나라들도 비슷한 조치를 했지만 한국은 훨씬 다르게 접근했다네. 예를 들어, 다른 나라는 경찰이 길거리에서 막대기를 들고 통제했잖아. 그런데 한국은 그럴 필요가 없었어. 여기선 마스크를 안 쓰면 경찰이 아니라 옆 사람이 더 무서웠다니까. 제이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옆 사람이요? 경찰보다 더 무섭다니 그게 무슨 말인가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네. 지하철 같은 공공장소에서 누가 마스크를 안 쓰고 있으면 주변 사람들이 바로 나서지. 예를 들어 어떤 할머니가 마스크 안 쓴 사람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아이고 젊은 사람이 왜 이러나. 이러면서 제이는 그 말을 듣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진짜 그런가요? 경찰이 아니라 옆 사람한테 혼나는 게 더 무서운 분위기라니 독특하네요. 그게 한국의 공동체 의식이야. 제가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정부나 법을 떠나 내가 남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된다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가지고 있어. 그래서 마스크 쓰기도 그냥 개인적인 선택이 아니라 남을 배려하는 행동으로 받아들인 거지. 그뿐만 아니라 한국은 코로나 시기에 전 세계가 놀랄 만한 시스템도 만들어냈다네. 저는 태블릿을 꺼내 화면을 보여주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한국은 세계 최초로 드라이브스루 검사소를 도입했어. 사람들이 차 안에서 내리지 않고도 코로나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지. 그게 얼마나 효율적이었는지 아나? 한 명 검사하는데 10분도 안 걸렸어. 제이는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한국이 처음 만들었군요. 그건 정말 획기적인데요. 그런데 그게 다였나요? 아니지. 또 하나가 있지. 워크스루 진료소라는 것도 만들었어. 좁은 공간에서도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빠르게 진료를 볼 수 있도록 한 시스템이지. 이 두 가지 모델은 나중에 다른 나라들에서도 벤치마킹할 정도로 혁신적이었어. 제이는 태블릿 화면에 비친 검사소 사진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한국은 위기 상황에서도 이렇게 빠르게 대처할 방법을 찾아내다니.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지. 한국은 위기를 단순히 견디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혁신을 만들어내는 나라라네. 근데 더 재미있는 건 뭔지 아나? 제가 목소리를 낮추며 물었습니다. 뭐죠? 제이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코로나로 전 세계가 집에 갇혀 넷플릭스를 보고 있을 때 한국은 뭘 했나? 제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은 그 시간을 이용해서 전 세계 시청자들의 머릿속에 쏙쏙 들어가는 콘텐츠를 만들어냈다네. 바로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 말이야. 제이는 깜짝 놀라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오징어 게임이랑 코로나 대응이랑 무슨 관계가 있나요? 생각해봐. 제가 손가락으로 탁자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모두가 멈춰 있을 때 한국은 단순히 기다리지 않았어. 오히려 그 멈춤 속에서 더 큰 걸 준비했지. 전 세계가 넷플릭스 앞에 앉아 있을 때 한국은 글로벌 시청자들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를 준비했고 결국 전 세계 1위를 찍었잖아. 그게 단순히 운일 것 같나? 제이는 깊은 생각에 잠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생각하니 오징어 게임도 한국이 위기를 기회로 바꾼 사례처럼 느껴지네요. 제이는 잠시 말을 멈추고 뭔가를 곰곰이 생각하더니 고개를 들어 물었습니다. 그럼 이번 계엄령도 비슷한 맥락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위기를 기회로 바꾼 사례처럼요. 그게 바로 한국이라네. 한국 사람들은 위기 속에서도 어떻게 빨리 문제를 해결하고 일상으로 돌아가는지 너무 잘 알지. 제이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저를 바라보며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근데 숀, 한국 사람들은 대체 왜 이렇게 위기를 잘 극복하는 거죠? 이건 단순한 노력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그 이유는 말이지. 저는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한국인들에겐 위기가 그냥 위기가 아니기 때문이라네. 그들에게 위기는 새로운 기회를 만드는 재료일 뿐이지. 재료요? 제이는 의아한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그래, 재료.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음을 지었습니다. 마치 김치 같지 않나? 채소가 썩을 것 같으면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맛있는 김치를 만들어 버리잖아. 위기라는 재료를 가지고 더 나은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게 한국인의 방식이지. 제이는 깊은 생각에 잠긴 듯 창밖을 바라보다가 다시 저를 바라봤습니다. 숀, 정말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대단한 나라네요. 위기를 이렇게 잘 활용할 수 있다는 게 놀라워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아참 제이, 저녁 먹었나? 제이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직이요. 왜요? 이왕 이렇게 된 거 치킨 한 마리 시켜서 더 이야기해볼까? 자네, 한국 치킨 배달이 얼마나 빠른지 보여줄 겸 말이야. 제이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치킨을 기다리는 동안 또 어떤 위기를 기회로 만든 얘기를 들려주실 건가요? 저는 커피잔을 들어 한 모금을 마시며 대답했습니다. 걱정 말게. 한국 이야기는 끝이 없으니까. 위기란 한국 사람들에게 영원히 써먹을 수 있는 재료라네. 밤새 호텔에서 이어진 치맥 강연은 정말 즐거웠습니다. 제이는 치킨을 먹으면서도 태블릿을 놓지 않고 질문을 이어갔죠. 한국의 역사 정말 놀랍네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게 내가 한국을 자주 오고 싶은 이유야. 재미있거든. 대본 없는 라이브를 보고 있는 짜릿함이야. 어느덧 우리는 취재의 마지막 날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제이와 저는 남산타워가 보이는 카페 창가에 나란히 앉아 한국에서의 마지막 커피를 마시며 칼럼을 손질하고 있었죠. 자네 생각엔 어떤가? 이제 한국이 이해되나?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제이를 바라봤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네,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왜 선배님이 38년 동안 이 나라를 지켜봐 왔는지요. 처음엔 단순히 혼란스러운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저 존경스럽네요. 한국은 말이지.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단순히 대통령이나 정치인에 의해 움직이는 나라가 아니야. 여긴 DNA로 움직이는 곳이지. 한글이 준 단결, 빨리빨리의 행동력, 그리고 따뜻한 공동체 배려, 이 세 가지가 한국인을 움직이게 만드는 진짜 힘이고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것이라네. 제이는 제 말을 곱씹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밖으로 눈길을 돌리자 서울의 겨울은 잔잔한 햇살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비록 이번 여행에서는 계획했던 북한산 등반을 못했지만 저는 후배 기자에게 이 나라의 진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뿌듯했습니다. 그는 태블릿을 내려놓고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근데 선배님, 미국 트럼프가 다시 한국을 압박할 텐데 그런 상황에서도 괜찮을까요? 저는 피식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국은 그런 것쯤엔 흔들리지 않아. 그리고는 커피잔을 들어 한 모금을 마시며 덧붙였죠. 한국은 언제나처럼 위기 속에서도 더 강해질 테니까. 이 나라는 위기를 두려워하지 않아. 오히려 그 위기를 연료 삼아 더 높이 도약하는 법을 알지. 제이는 제 말을 듣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마치 한국이라는 나라의 진짜 힘을 천천히 이해하고 있는 듯한 표정이었죠. 잠시 후 제이는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그럼 선배님, 내년에도 또 오실 건가요? 저는 그의 질문에 웃음을 터뜨리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이번엔 등산도 못했잖나. 내년엔 꼭 북한산에 올라가야지. 아마 그때쯤이면 한국은 또 다른 모습으로 날 놀라게 해줄 테고. 제이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습니다. 그럼 저도 꼭 따라가야겠네요. 선배님 말대로라면 북한산 정상에서 보는 서울의 풍경은 또 다른 차원의 경험이겠죠? 38년간 한국을 취재해왔던 제 경험은 저에게 한 가지를 확실히 말해줬습니다. 이 나라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 그렇게 우리의 취재는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제2의 태블릿 화면에 적힌 마지막 문장은 제가 그동안 한국을 지켜보며 배운 모든 것을 그대로 담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지도자가 아니라 DNA로 움직이는 나라다. 그날 우리는 서울의 겨울 햇살 아래서 마침내 칼럼을 완성했고 제이는 제게 진심 어린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선배님, 오늘 정말 많은 걸 배웠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빠르게 성장한 나라가 아니라 진짜 힘을 가진 나라네요. 저도 앞으로 더 깊이 이해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내년에도 이 나라의 새로운 모습을 보러 와야겠다고. 마지막으로 이 말을 남기며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줘서 고맙네, 제이. 다음엔 북한산 정상에서 다시 만나자고.
아마 그때쯤이면 한국은 또 다른 기적을 만들어 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 그렇게 한국은 또 한 번 제 마음속에서 위대한 민족의 나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곳은 언제나처럼 우리를 놀라게 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오늘 쇼 헤이든 씨의 이야기를 통해 오랜 시간 한국을 향한 그의 애정 어린 시선을 함께 느껴보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의 사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양한 시각과 생각을 나누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끝으로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으로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갈 수 있어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